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소개 통계 2회 3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3장입니다. 그죠? 교과서 보시면 데이터의 특성을 대표적인 수치로 표현하기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면 이제 주로 이제 평균이나 분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쭉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이 말이 길잖아, 그죠? 제가 요걸 좀 요약했습니다. 요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는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제 보충 자료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의 설명을 보시면은 자, 3장입니다. 3장 데이터의 특성을 대표적인 수치로 표현하기. 여기 흔히 하는 말로 그죠? 뭐 기술 통계량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자,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대표가 그래서 이제 그죠? 중심 측정입니다. 자,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은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n개의 데이터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 n개의 자료, 데이터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개수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눠주면 거기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그것을 그죠? 평균이라 그러고 요렇게 쓰는 식을 그죠? 시그마로 배웠죠. 요 더하기는 시그마로 표시해 가지고 표시할 수 있겠죠. 요 표시가 여러분들 그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뭡니까? 요 i가 1에서 n까지 움직일 때 요걸 더하란 말이 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1 더하기 y는 뭡니까? x, y이 되겠죠. 그 다음 썸이니까 더하게 되겠고 그 다음 i가 2가 되겠죠. x에 2를 대입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n까지 썸해라 더해라는 얘기입니다. 쭉 더해주면 여기 바로 x에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표시를 뭐 수학적으로 그죠? 뭐 길게 찍기 귀찮으니까 시그마 해서 i가 어디서까지 1에서 n까지 움직일 때 x에 i 이렇게 하면 그죠? x의 1, 2에서 x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이 수학적인 표시 방식인데 뭐 지금 여러분 알아도 그죠? 뭐 어려운 뭐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호죠.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표시한다 하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어차피 뭐 그죠? 여러분들 계산하는 식은 뭐 이렇게 하지만은 손계산하기 어렵다 아니고 대부분 계산기를 사용하니까 그죠? 뭐 엑셀을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엑셀 설명을 하겠지만, 그죠? 엑셀 설명한다면, 평균은, 그죠? 이건 에버리지입니다. 에버리지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이렇게, 자료 목록을 이렇게 적어주면, 엑셀에서, 그죠? 평균값을 계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이제, 그죠? 전체 자료를 더하기 해서 개수만큼 나눠주면 된다. 그 값이 바로 평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1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100대당 결함 개수표, 그죠? 33개 자동차 브랜드의 2010년 기준입니다. 뭐 지금은 좀 변하셨겠죠, 그죠? 자, 이 100개당 결함 개수입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포르쉐 83개입니다, 그죠? 자, 쭉 가다 보면, 현대도 있네, 그죠? 현대, 우리나라 거 뭡니까? 100대당, 그죠? 한 102개. 왔다. 자동차 100대당 계량 개수표, 100대당 계량 개수표니까, 계량이라는 게 뭡니까? 뭐 자동차 개수의 계량이 아니고, 자동차 안에 그 부품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계량 개수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볼만한 게 뭐냐니까, 닛산 있죠, 닛산이 110개. 이거 맞나, 이거요? BMW도, 그죠? 113개고, 현대보다 더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쭉, 도요타도 있고, 그 다음에, 기아도, 그죠? 기아는 역시 120몇 개에서 저 밑으로 가네. 그 다음에, 지프 있잖아요, 그죠? 집도 129개고. 그 다음에, 랜드로버 있잖아요, 그죠? 랜드로버 이거 인기 좋은 차인데, 그죠? 이 제일 뭡니까? 개수가 많네, 그죠?
자, 대충 보면 이런 식으로 하여튼 2010년도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 100대당 결함되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죠? 자, 총 몇 개냐니까 33개의 자동차 브랜드의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은 다음과 표본 평균입니다. 그죠? 표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자동차 회사가 더 많겠죠. 더 많겠지만 임의로 뭡니까? 33개의 브랜드를 선정해서 이래 뽑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본이라 그래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표본이란 말이 좀 구분해서 사용됩니다. 하여튼 이제 표본에 대한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은 총 개수가 33대니까 33개에 대해서 자료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83이 여기에 포르쉐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랜드로버가 170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더하기도 사실은 뭐 손계산 할 사람도 있겠지만 손계산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럼 계산기로 쳐야 되는데 이 계산기도 33개로 막 치려면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엑셀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한 방에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공부하는 데 도움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계산기로 더해다 칩시다. 그러면 33개에 대해서 3785가 논액이죠. 그래서 평균이 보시면은 114.697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함 개수가 100대당 평균이 이제 114개 정도 되니까 평균 밑에가 뭐 114개쯤 되니까 114개니까 한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선에서 그죠? 위로는 뭡니까? 조금 작고 밑으로는 이제 평균 이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겠죠. 자, 이것은 뭡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 그림으로.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위치가 그죠? 114.697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개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14점보다 많은 게 이거 개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개수 그죠? 저 80짜리는 한 개 있죠. 이렇게 80 밑으로는 한 개 있으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83이잖아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 83이 되겠죠. 83. 그 다음에 여기 86. 여기 그죠? 86이 되겠죠. 그 다음 87이 87, 88이 거의 뭐 비슷하니까 그죠? 여기 이제 87, 88 여기 이제 87, 88 이렇게 그죠? 근데 위치를 이제 점으로 이렇게 쭉 찍어 보니까 자 대충 뭐 균형이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평균은 아래 그런 것 같이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점 또는 이제 지렛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무게가 그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거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형태가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는 형태를 이렇게 해가 그죠? 이렇게 평균이 이유가 있을 때 그죠?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폼을 우리가 이제 분포를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그죠? 정규 분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뭡니까? 균형이 잘 맞는 그런 모분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얼마나 그죠? 자료가 이렇게 좀 왜곡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살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의 이제 특성을 나와요. 평균의 특성. 평균 특성이 뭐니까 평균의 그죠? 균형점인 이유는 자, 평균이 균형점인 이유입니다. 평균에서 모든 데이터끈까지의 거리를 합하면 모든 값이 제로가 됩니다. 즉, 요 표시를 금방 했죠. 요 표시는 뭐가 됩니까? 자, x1 빼기 x바가 평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균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평균이 특징이니까 이 평균에 대해서 모든 값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x2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뺍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다 더해줍니다. 이렇게 x에 n 빼기 x 봐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기 뭐가 되냐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 이유가 뭐 이거 빼면 뭡니까? 자 x1 더하기 x2 더하기 x의 n 하니까 이 개수가 몇 개입니까? x바가 몇 개입니까? n의 개죠. 그죠? n 곱하기 x의 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건 다시 해주면 뭐가 됩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의 n 되고 빼기 뭐가 됩니까?
n의 곱하기 우리가 n분의 다시 x1 더하기 x의 n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버리면 자 여기 뭐가 됩니까? 다 사라지죠. 그래서 제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자료에서 평균값을 이렇게 빼보니까 제로가 나오더라. 그죠? 그 이유는 이제 밑에 그죠? 밑에 이유는 이렇게 우리 주어진 그죠?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로가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균의 특징입니다. 평균이 중심을 잡아준다는 이야기가 바로 모든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서 더해주면은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즉 중심을 잡아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평균하고 중앙값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중앙을 표시하는 거고, 그럼 중간값도 중앙을 표시하는 건데, 그러면 뭐 도대체 뭐가 뭐야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평균값을 취할 때가 있고 중앙값을 취할 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값의 정의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그죠? 데이터의 크기 순으로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위치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중앙값이라 말 그대로 뭡니까? 평균은 그죠? 뭡니까? 데이터를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서 나눠준 값이고 중앙값은 그냥 뭡니까? 이 자료를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 합니다. 재배를 한 다음에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중앙값이라 한다. 야, 그러면 그죠? 뭐 줄만 잘 쓰면 그죠? 중앙값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그럼 홀수일 때처럼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중간이 누구냐는 이야기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홀수이면 여기 중간이죠. 그 다음 네 개이면은 하나, 둘, 셋. 자, 네 개다. 그럼 어디가 중간입니까? 요 사이가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홀수이냐 짝수에 따라서 중간값을 계산하는 이제 방법이 밑에 주어지가 있습니다. 자, 홀수일 때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유일한 숫자가 중간값이 되며, 그 다음에 짝수계의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두 개의 평균값을 중간값으로 한다. 그래서 중간값은 이제 평균값이 사용되죠. 자, 여기서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n개의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요 홀수이면 뭐가 됩니까? 여기 지금 중앙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홀수죠. 그래서 x의 2분의 n 플러스 1이 홀수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x1, x의 2, x의 3, x의 4, 뭡니까? x의 5다. 그러면 요 3이죠. 요 3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2분의 n 플러스니까 5 플러스 2분의 얼마입니까? 5 더하기 1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홀수일 때는 2분의 n 플러스 1에 xn 해주면은 여기 바로 중앙값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n이 짝수이면 됩니다. 짝수이면 봅시다. x1, x의 2, x의 3, x의 짝수계다. 짝수계는 뭐가 됩니까? 자, x의 2하고 x의 3의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럼 x의 2니까 자, 여기서 4 같으면 뭐가 됩니까? 2분의 2가 되겠죠. 여기 바로 여기 2가 뭐가 됩니까? 2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의 2분의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x의 3은 어떻게 됩니까? 3은 자 2분의 n, 2분의 n이면 2분의 4죠. 2분의 4 더하기 1입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3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요 값이 바로 2분의 n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값에 대해서 뭡니까? 평균이니까 x의 2 더하기 x의 3의 나누기 2가 바로 그죠? 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다 주어져 있다는 걸 이제 설명하고 여기 이제 중앙값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짝수계입니다. 자, 그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뭡니까? 중앙이 어디입니까?
여기 되겠죠. 사이에 중앙되니까 요거의 평균값이 되겠죠. 요거의 평균값이 중앙이 되겠다. 홀수계입니다. 자, 초록색이 4개고 빨간색이 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중앙값은 뭡니까? 홀수일 때는 바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요거 두 개의 평균값이 바로 중앙값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 12, 15, 17. 자, 순서로 배열되어 있죠. 둘, 넷, 6개입니다. 자, 6개죠. 6개의 중심은 뭐가 됩니까? 15하고 12의 평균이니까, 그죠? 여기 계산되어 있죠? 뭡니까? 자, 15, 12 더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하니까 16이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16이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앙값은 뭡니까? 둘, 넷, 6개죠. 그죠? 6개니까 이것도 뭡니까? 짝수계죠. 짝수계니까 짝수계인데, 요거는 짝수계도 있죠. 이거는 둘, 넷, 6, 7개 홀수계죠. 홀수계니까 여기 바로 그죠? 중앙값이 되겠죠. 되겠다. 그 다음에 중앙값은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죠. 11개니까 홀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딱 나눈 다음에 중앙값이 그죠? 여기 이제 중앙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앙값은 짝수계이냐 계속 홀수계에 따라서 짝수계이면 중간에서 두 개 있죠. 이걸 갖다가 더하기해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그냥 자료의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1번 중앙값은 뭐냐? 중앙값은 그죠? 중앙값은 다 뭡니까? 좌측에 있는 값보다 이렇게 크다라는 것도 느낌 드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좌측 절반의 관측치가 중앙값보다도 작을 것이라는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가 바로 이거죠. 여기 중앙값인데 좌측은 뭡니까? 78도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죠. 자, 오른쪽은 뭡니까? 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자료를 보면 단 3개의 데이터 값만이 78 아래죠. 1개, 2개, 3개고 그 다음에 5개의 값이 78보다 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중앙값에 대해서 항상 보니까 좌측에 있는 값보다 항상 크다라고 못합니다. 같을 수도 이렇게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그죠? 평균하고 중앙값을 그죠? 뭘 사용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을 위치하고 이것도 중간에 하는데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한번 설명해 보시면은 자,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기 때문에 맞죠? 평균은 모든 데이터를 대놓고 나누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찌 됩니까?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그러면 평균이 뭡니까? 만약에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면 평균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면 평균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것은 뭡니까? 데이터에 극단적인 값이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에 극단적인 값이 포함될 경우에 그 값으로 인해서 평균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값을 중앙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이라는 것은 뭐든지 중앙을 대표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집단이나 너무 작은 위치는 뭡니까? 그 중앙을 표시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소득에 관한 정보 통계는 우리가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값을 사용하시는 거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소득을 중앙값으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 평균값을 사용한다면 1인당 뭡니까? 소득이 아마 300, 400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뭡니까? 그 상위 그 몇 퍼센트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버는 돈이 원체 많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평균으로 사용한다면 1인당 평균 소득이 아마 월 소득이 아마 300, 400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그렇게 버는 거야 하고
불만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득에 관한 것 할 때는 평균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 중간소득. 중간소득은 뭔지 알죠? 인구를 뭡니까? 여기서부터 뭡니까? 뭐 5천만까지 쭉 나눈 다음에 제일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사람을 뭡니까? 소득을 뭡니까? 제일 낮은 데부터 쫙 이렇게 비교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 있겠죠. 그것을 뭡니까? 소득의 중앙값으로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설명드렸지만은 매우 높은 소득의 평균을 비전형적인 형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앙값은 문제는 뭐냐? 중앙값은 그러한 그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어떤 데이터라는 것은 수리적인 어떤 규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수학적인 어떤 수학의 모든 이제 뭐 학문의 언어라시피 하니까 그죠. 수학적인 방식이 통했을 때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앙값은 평균이 갖고 있는 유용한 뭡니까 수학적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곱하면은 항상 데이터 값의 합계를 넣는다. 자, 평균 한번 볼까요? 평균 곱하기 뭡니까? 크기 하면 평균이 뭡니까? n분의 얼마입니까?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x의 n이 되겠죠. 자, 평균에다가 곱하기 크기가 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x의 1 더하기 x의 2 더하기 해서 x의 n에서 그죠? 자, 데이터 값의 합계를 얻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것식으로 뭡니까? 이건 뭡니까? 어떤 데이터 안에서 뭡니까? 수학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중앙값에는 이제 그런 뭡니까? 수리적인 수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계 자료를 낼 때 일일이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수학적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수학 성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뭡니까?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전체 어떤 표본을 가지고 어떤 작은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그죠? 평균이나 또는 뭡니까? 중앙값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이제 그죠?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의 성질에 맞춰서 그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사 평균. 자, 절사 평균은 그죠? 평균은 평균인데 이 절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절사라는 말이 도대체 또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건 또 무슨 장점이 있어 사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절사 평균은 평균의 장점과 중앙값의 장점을 가지는 대표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곡된 자료를 이렇게 없애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경우죠. 자, 계산은 일반적인 평균과 동일하게 계산하되 평균 동일합니다. 계산하되 최상위하고 최하위 데이터의 K%를 제거한 다음 평균을 구한다. 제거한 다음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최상위, 최하위의 각각 뭔가 최상위 더하기 최하위의 K%니까 왼쪽, 오른쪽 반반씩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K%를 제거한 다음 평균을 구한다. 그게 바로 절사 평균입니다. 즉 말해서 왜곡된 데이터를 이렇게 그죠 빼버리고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5에 자, 5개의 자료에 대해서 40%의 절사 평균이라는 것은 자, 제거 개수가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자, 5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40%의 절사 평균이란 말은 몇 개를 빼야 되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제거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5개 중에서 X가 40%를 절사라는 것이 제외한다는 말인데, 그죠? 40%를 제외한다는 이야기니까 제거 개수를 X를 할 때 5분의 X개를 하면 그게 40%가 돼야 되죠. 40%는 얼마입니까? 이게 0.4가 되겠죠. 그래서 0.4입니다. 그러면 X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가 되기 때문에 자, 절사 평균 개수 2개입니다. 그러면 최상위, 최하위를 각각에 되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최상위, 최하위 개수가 그죠?
두 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홀수 같으면 뭐가 됩니까? 뭐 최상위를 한 개 빼든 최하위를 두 개 빼든 뭐 그죠? 이게 3이나 5 같으면은 반반 나눌 때 최상위 최하위를 그죠? 조금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최상위 한 명과 최하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제외한 3개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체조 있죠, 체조. 체조를 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죠, 체조 강국의, 러시아나 뭐 미국 같이 체조 강국 국가에서, 그죠, 심사위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사위원하고 그 선수하고 뭡니까? 뭐 제자관계라든지 하여튼 무슨 이권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뭐 다 100점 줘버리고 막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가지고 다 0점 줘버리고 그러면 그죠? 이 평균을 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이 너무 많거나 0점이 너무 많게 되면은 적당하게 뭡니까? 퍼센테이지를 양쪽에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보면 강의평가 있죠, 그죠? 강의평가도 절사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뭡니까? 많겠죠? 만약에 전공수업 같으면, 그죠? 만약에 강의평가가 못 나왔다 치면은, 지도교수인데, 그죠? 좀 뭐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저 교수가 뭡니까? 아주 내 인제 나쁘게 했다. 마음을 나쁘게 했대가지고 또 막 강의평가를 뭡니까? 아주 낮게 주는 경우겠죠. 그래서 강의평가에서 뭡니까?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는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리고, 그 나머지 어떤 빼버리고 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라든 대부분 학교가 그죠? 이 강의평가도 절사평균을 사용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 이 절사평균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 맞죠? 그죠? 우리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 뭐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원한각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죠? 너무 좋은 점수, 낮은 점수는 그죠? 빼버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자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실습은 그죠? 우리 교재의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있고 4주차 1차 시에 제가 엑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자료는 60페이지에 있고 평균가 중앙값에 대한 설명이 있고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혼자 보면 또 그죠? 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4주차 1차 시에 제가 이렇게 쭉 치면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 하면서 그것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산포도. 산포도는 특히 이제 뭐, 딸기나 또 산포도 이런 거 뭐, 하우스 포도 이런 게 포도가 아니고, 그죠? 산이 이제 흩어질 산. 산만하다 할 때, 그죠? 산 있죠?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못 한다는 거 할 때 산, 포도는 분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분포. 흩어지는 분포니까 이거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자료들이 그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또는 얼마나 변동성이 심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조사한 겁니다. 모두 동일한 평균을 가지고 있지만, 자, 평균은 동일합니다. 모두 그죠? 같지만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정도, 즉 변동성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시면 일주일에 공부한 시간이 4시간이고 이것도 4시간이고 이것도 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4시간 한 사람이 이게 많고 그 다음에 2시간하고 4시간 사이에 2명이 있고 4시간하고 6 사이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같지만 이거는 변동성이 낮죠. 그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가까이 있단 말은 변동성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2시간의 사람도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변동성이 뭐가 됩니까? 조금 이렇게 심하죠. 그죠? 그래서 중심을 통해서 왼쪽 오른쪽 얼마나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
그 정도를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4시간의 사람 한 사람이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옆으로 쭉 자료가 퍼져가 있죠. 일주일 공부에. 그러니까 높은 변동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뭡니까? 좋지 못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자료가 이 자료죠. 여러분들 성적도 마찬가지죠. 평균을 중심으로 그죠? 이렇게 다 모여가 있으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작죠. 정말 공부를 할 때 그죠? 모두 다 똑같이 수업을 잘 듣고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공부를 한 개도 안 하고 이해도 못 하고 또 몇 명은 공부를 잘하고 너무 그죠? 이해를 잘했다는 그런 거니까 한 사람이 수업을 하고 또 뭘 하는데 그죠? 이렇게 똑같은 변동성을 가지면은 좀 잃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는 태도나 여기 그죠? 너무 극단적이라는 얘기죠. 수업을 잘 듣는 학생도 있고 하나도 안 듣는 학생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자료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죠? 표본의 변동성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히스토그램이나 우리가 앞에 했죠. 정그림 등으로 데이터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정확한 척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용어들이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중에서 그죠? 이제 변동성 측정 용어에가 그죠? 맨 처음에 이제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분산 같은 거 들어봤죠?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분위수 들어봤죠? 범위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 사분위수 이런 것들이 그죠? 변동성을 측정하는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범위에 대한 이야기하고 바로 2주차 때 또 그죠?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보시면은 자, 범위는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막 앞에처럼 뭐 있겠죠. 아까 전에 80에서 뭡니까? 80에서 170까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뭐 최대값이 아까 전에 170이고 최소값이 8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뭐 90 정도의 범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80에서 170 빼버리면 여기 항상 뭐가 됩니까? 약 90 정도의 범위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90이라는 범위 안에서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 범위, 그거를 갖다 그죠? 이야기하고 그 범위 구하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위가 뭡니까?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크면 변동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오직 두 개의 극단적인 데이터 값만을 고려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범위가 작을수록 그 범위 안에서 그죠? 자료가 바글바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고 그 다음에 자료가 뭐가 됩니까? 그 뭡니까? 크다는 이야기는 이 넓은 범위에서 자료가 흩어져 있으니까 그죠? 변동성이 크다고 우리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단점이 이제 두 개죠.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전체 범위는 알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범위들이 그죠?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지는 전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크고 작은 거 두 개만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 대해서 이제 범위만 가지고 변동성이 크다 작다고 말하기로는 좀 위험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충적인 용어가 바로 분산, 표준 편차, 사분위수 이렇게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에 이제 뭡니까 세분화해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그죠? 2차 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자료의 중심을 표시할 때, 그죠? 뭐, 대표적인 평균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또 뭡니까? 절사 평균이 있죠.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심 자료가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뭡니까?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우리가 다루는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는 오늘 범위에 대해서 했고 그죠? 더 구체적인 다양한 것들은 2차 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시고 2차 시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